유사시 지하 100m의 벙커에 북한 지휘부가 숨어도 또 핵시설이 숨어 있어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괴물 미사일. 자, 한국판 벙커버스터 현무5의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실물이 처음 나오자 북한이 이렇게까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여 전술 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현무5 탄도미사일이라는 흉물도 등장시킨 것이다.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를 자랑이라고 꺼내들고 그 누구의 정권 종말을 운운할 수가 있었겠는가. 핵 보유국 앞에서 절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쓸모없이 몸집만 크다 이렇게 콕 집어서 북한이 비난을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요즘 말로 좀 긁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게요. 탄두 무게만 8톤인데 이게 세계에서 탄두 무게가 가장 무거운 고위력 고중량 재래식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최대 100m 깊이의 지하 벙커까지도 파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지휘부가 은닉하는 시설을 아무리 밑에 깊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다 한들 혹은 지하 핵시설이 있다 한들 이 현무5가 여러 발 발사가 돼서 이 파괴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군이 북한이 남침하면 20, 30발의 현무5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한 것이고요. 이게 타격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소형 전술핵 무기급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이른바 끝판왕으로 불리는 고위력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재원도 뭐 어마어마하지만 여기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게 그 탄두 중량이 무려 이게 8톤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대 규모라는 건데 아니 8톤이면 이거 파괴력도 엄청나겠어요. 그러니까 8톤이면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군사력을 이제 대칭 전력하고 비대칭 전력으로 나누는데 대칭 전력은 이제 재래식 무기를 얘기하거든요. 재래식 무기 좀 전에 끝판왕이라고 했는데 정말 상상 불허의 끝판왕인 겁니다. 8톤이 무게의 그 탄두가 들어가서 타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위력인데 자 그러면은 북한의 주석궁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저기 뭐 피해 다니는 시설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미 우리 연합자산은 사실 그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위치 파악이 됐을 때 이 탄두가 8톤짜리가 벙커버스터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공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민해할 만합니다. 이게 지금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위력이 참 대단하다고 보이는 게 이게 2024년에 국군의 날 행사 때 처음으로 이제 대중한테 공개가 됐을 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바퀴가 굴러가는 영상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 영상이 이제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바퀴가 뭔가 옆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개걸음하는 것처럼. 이건 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 장면인데요. 바퀴가 지금 약 45도 각도로 틀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일반 트럭처럼 좌회전, 우회전이 팍팍 되는 게 아니에요. 18개의 바퀴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때는 45도 각도로 틀어서 조금씩 각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근데 저게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도로도 좁고 특히 이제 전방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때 움직이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전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걸음처럼 움직이는 게 저게 좀 느리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지형에 맞게 개발한 것이고요. 저렇게 조금씩 돌면서 이동이 가능한 그리고 좁은 지역에도 들어가서 언제 발사가 가능한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게 길이만 20m고요. 무게가 36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약간 45도 각도로 움직이면서 개걸음 가듯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외관의 위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사일과 전혀 다른 현무5가 지난해 말부터 작전부대에 실전 배치가 됐고요. 군은 지난해 말부터 야전 부대를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얘기했고 현 정부 말까지 이걸 완전히 작전에 배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료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벙커버스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벙커버스터 하면 떠오르는 게 미국이 지난해 그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기습 타격했던 거 지금 저 자료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 많이들 이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판 벙커버스터인 현무5도 유사시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영종 박사,
이 북한의 그 지하 시설이 정밀 타격하기에는 거의 거미줄 수준 아닙니까? 북한의 지하 시설이 6,000개나 됩니다. 그리고 되게 하강암 지대에 6,000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네. 이게 거미줄처럼 촘촘히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사실 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시설, 정확히 우리 뭐 미군 당국이 예. 파악하고 있던 그런 위치를 때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임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김정은의 또 그 핵심 지휘부의 동향을 시시각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사시에 결심만 이루어진다면 네. 현무5를 통한 타격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양에도 지하 시설이 워낙 많이 구축돼 있고 그래요? 뭐 당연히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가 사저라든가 이런 것도 지하 시설이 있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항이라든가 또 네. 헬기를 탈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게 지하로 딱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벙커가. 네, 그런 지역을 아마 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력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한미 정보 당국이 그동안에 많은 애를 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핵의 은폐 또 그리고 생존을 결정지을 그 초대형 벙커 지하 300m 정도 깊이에 있고요. 이게 북한의 그 주석궁 아래로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와. 300m 안에 차가 나네. 자, 이 정도라는 건데. 그런데 그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당시에요, 최 교수님. 네. 미국도 그러니까 주요 핵시설을 완전히 또 붕괴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었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현무5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현무5가 훨씬 더 능력이 큽니다. 미국보다? 왜냐면 미국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벙커버스터 공습이 핵시설 충분히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란의 핵 개발을 좀 더 지연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벙커버스터가 파괴한 지점을 가보니까 이란 핵시설이 그보다 10배 더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뚫어서 결국은 이란 핵시설이 파괴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무5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벙커버스터랑 비교하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무5 아까 우리 두 분도 얘기하시지만 탄두 중량만 해도요 8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벙커버스터가 2.4톤이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이 커요. 그만큼 파괴력이 크고요. 또 하나는 지하 갱도를 들어가는 그 깊이가요. 이게 어떻게 쏘냐면요. 위로 곡선으로 그러니까 직각으로 쭉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마하 10이에요. 마하 10의 속도로 100m 이상 올라가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예. 이게 이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지하에 100m 이상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올라가서 예. 직각으로 다시 내려와서 내려오는데 그 속도가 마하 10에 가깝기 때문에 네. 뚫고 들어가는 깊이가 훨씬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숨어 있는 그 지하 벙커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네. 또 하나 사거리가 400km예요. 400km라 하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 북쪽에 있는 곳에다가 만약에 벙커를 만들어 놔도 현무5가 충분히 타격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북한의 지하 시설을 하면요. 화강암 그 산악지대에 마치 좀 거미줄처럼 뻗쳐 있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 현무5가 이런 원리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벙커버스터는 자유낙하지만 그러나 현무5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정말 속도가 극초음속에 가까워요. 마하 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GBU-57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GBU-57은 B2 스피릿으로 딱 한 발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무5는 수십 발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거든요. 자,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수십 발이 내리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요.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유리창이 전혀 없죠. 자,
이런 무기가 이제 우리 야전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 억지력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전술핵 한 발을 투하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이다. 이러니까 재래식 위력으로서는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아까 보셨지만은 정확히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말하면 한 10점짜리 거기다 그대로 꽂히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m에 설사 도달을 못한다 그래도 네.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정밀 타격할 때 보면 꽂혀서 구멍이 난 데다가 또 집어넣어가지고 깊숙이 들어가고 사실 이게 꼭 그 깊이까지 뭐 300m까지 도달을 안 한다 그래도 그 지하에 있는 그 충격파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정보당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숨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뭐 예. 김정은으로서는 계산이 확실해지는 거죠. 김정은과 지휘부가 타격을 입으면 다시는 반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도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네, 또 현무5 실전 배치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이 병력 자원 급감이라는 현실이 코앞에 또 다가왔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새로운 또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면은 지난해 9월에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 35만 명을 유지하되 비전투 분야 전부 아웃소싱. 그러니까 아웃소싱 인력으로 한 15만 명을 더해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러니까 전투 부대는 현역으로 유지를 하고 감시와 수송 같은 뭐 이런 비전투 분야에서는 군무원을 포함해서 민간 인력과 상비 예비군 등 한 15만 명을 투입해서 이제 한 50만 대군으로 꾸려보겠다라는 건데 아니 이 아웃소싱 이 말이 아니 기업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군대까지 외주를 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 전투에 참가하는 병력을 빼고 이런 전투 병력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군무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 절벽이 심각하고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뚝뚝뚝 지난해 떨어지죠. 기준으로만 보면 예. 지금 45만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이게 앞으로 늘어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계속 줄 수밖에 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040년 되면 한 35만으로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든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군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민간 기업들이 네. 전투는 아니지만 지원이라든가 보급에서 좀 도와준다라면 그러면 한 35만 명이라도 어떻게든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로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김 대표가 군사 전문가시니까 개인적으로도 걱정되시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거 나오기 전에 네. 뭐 우리 주변국 어떤 분을 한번 만나서 예. 주변국에 무관으로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근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동북아 전체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대원 평론가도 뭐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병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분도 걱정을 합니다. 자, 보면은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CEO. 자, 한국이 3세대 후에 인구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뭐 3% 수준이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북한은 침공할 필요 없이 남쪽으로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 이 얘기인데 최 교수님. 한 넉넉 잡아 100년 후를 가정을 해보죠. 예. 진짜로 그럼 북한군 걸어서 넘어올 수준이에요. 아유, 뭐 그럴 리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병력이 지금 추세로 쭉 그냥 그대로 가면 그럴 예.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일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2차 절벽 위에 반등의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게 완전히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예. 우리보다는 속도가 낮지만 북한 역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 좀 심각하긴 하지만 네.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예요. 이게 국가가 발전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뭐 100년 후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왜 그런 거예요? 뭐 글쎄요. 네, 경고인가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경각심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김대웅 평론가 설명대로 이 병력난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영상 볼까요? 자, 이게 뭐 마치 영화 포스터 같은 장면이죠. 군복을 입고 바이크를 탄 남성이 여성을 안고 있고요. 저 멀리 보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헬기도 보입니다. 헬기가 날아가는 모습.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요.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군용 차량 안에 이제 군복을 입은 남성과 여성이 마치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이게 아니 영화나 영화 포스터가 아니에요? 네, 이 우크라이나의 모병용 이제 동영상인데요. 정확하게는 우크라이나? 이제 제3 독립 돌격여단의 이제 소속의 이제 부대 병사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영상 같은데 핀업거리라고 부르는데 핀업거리 뭐냐면 제2차 세계 대전 때 미군이 사용했던 일종의 어떤 여자들의 이제 이미지 같은 건데 되게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그러니까 많이 밀떡들이 많이 보는 건 이제 폭격기 기수에 이제 약간 그렇게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관물대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헬멧 화이버 안에 이렇게 그 약간 그런 여성들 사진을 머리에다 넣고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약간 성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서 약간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용도로 쓰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전쟁이 장기화돼 얼마 전에 독소 전쟁 기간보다 늘어났고 우리 한국 전쟁 기간보다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초반에는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원 입대한 병사도 많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떤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죽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우크라이나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의회에서 한 얘기에 따르면 현재 부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탈한 병력이 약 20만, 그리고 그 병력이 이제 소집영장을 받고도 이제 도망친 이제 소집하지 않은 해외로 도피한 이런 인원까지 다 합하면 10배에 달하는 200만 명이다라는 이제 병력 부족이 이제 심화되니까 이제 러시아처럼 이제 그 죄수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다음 저런 식의 모복 광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에서 이렇게 영장을 보내서 이제 징집해서 각 부대로 보내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단별로 모병을 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영상들이 좀 등장하게 된 거죠. 네. 저런 영상이 등장하기까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병론화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나라 안에서도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문을 잡고 버티는 남성을 질질 끌고 나옵니다. 소리치며 저항해보고 남성의 지인까지 나섰지만 군인들은 남성을 차에 태우고 떠납니다. 또 다른 남성은 군인 4명에게 팔과 다리를 모두 붙잡힌 채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강제 징집의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반대 시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속되는데 병력 모집은 어렵고 그렇고 또 시민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요.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병력을 충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저렇게 막 끌려가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뭐 우크라이나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전에 과거의 전사들을 보면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사면을 조건으로 군입대를 하라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년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녀 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했고요. 군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형무소 갈 거야? 아니면 군대 입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따르면은 여자 죄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원 입대를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이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도 상당수가 이 죄수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용병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한 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죄수들이 많다 보니까 군 사기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떤 논란이요?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 학살에도 과감히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죄수를 징집하다 보니 이제 뭐 그런 문제들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 이 러우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이게 병력이 중요한지 또 군사력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지만 그런데 현실은 좀 녹록지 않습니다. 천조국, 그 세계 최강의 미국마저도 지금 모병난에 시달려요? 예, 뭐 최근에 좀 좋아졌지만 예. 2, 3년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복지가 최고거든요. 수당도 많고 급여도 높은데 왜 병력이 충원이 안 되냐면 미군의 경우는 전투 지역에 배치가 돼요. 미군 중에서 한 15%는 해외 파병을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병들은 한 번 정도는 다 해외 파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나 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나 반미 세력이 테러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 잃기도 합니다. 설령 무사히 살아오더라도 그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큰 이제 그 장애가 되어서 많이 오지 않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뭐 해외 가서 고생한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어떤 그 친구와 가족을 떠나는 일을 기피하고 이게 나의 인생의 어떤 유해가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미국마저도 모병이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이렇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는요 지금 아니 병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면서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동원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쟁보다 힘든 병사 모집 대작전. 자, 하나씩 살펴보죠. 자, 그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기 전에 일단 영상부터 볼게요. In über 90 Städten sind Menschen auf der Straße und demonstrieren gegen die Wehrpflicht. Das sind Schulkomitees, alles, das ist alles von den Schülern geplant. 자, 독일로 가보죠. 이 독일의 함부르크인데요.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병역 의무화 반대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 정부가요 최근에 징병제 부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독일이 지금 아니 유럽 대부분이 그 폐지했던 징병제 이거를 꺼내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독일은 그러니까 통독이 되기 전에 서독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통일 독일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유럽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병제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모병제를 대부분 다 하고 있죠. 중국도 모병제고 대만도 모병제고 일본도 모병제인데 제가 이제 대만군 훈련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대만에서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저하고 이제 형 동생 하는 기자인데 저한테 형 한국은 절대 모병제 하면 안 돼. 왜냐 대만이 모병제 해보니까 병력이 생각한 것만큼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도 가기 싫죠. 그렇게 억압된 생활을 하느니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게 낫다라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Z세대들이 이 강제 징집에 그리고 이전 세대들은 다 모병이었는데 왜 우리만 징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당연히 거부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라고 하면 정명수 작가.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이전 세대랑 비교하면서 그런 반발심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도 안 했고 나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걸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갑자기 주어진 의무는 모두 다 싫어하거든요. 여기 이제 독일에 시위를 벌였던 게 이제 Z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인데 이 세대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뭐 이런 식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연금이 연방 예산의 4분의 1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여기 노인들을 위해서 가서 죽느냐. 왜 우리가 하냐. 그리고 러시아 싸움에 죽느니 그냥 러시아 점령에 사는 편이 낫다. 그리고 전쟁 나면 나는 그냥 독일을 떠나서 해외에 있는 조부모에게 갈 거다라는 식.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모병제의
있던 게 익숙해졌던 세대. 그러니까 징병제를 계속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90년대부터 독일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병제와 징병제 사이. 그러니까 징병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특정 연령대에 있던 모든 남성들을 이제 군인으로 징집하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이미 서서히 그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징병 연령대가 된다 그래도 모두 다 징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명대 정도로 이제 인구가 독일 인구가 지금 9천만 정도 되는데 20만 정도로 줄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병제에 가까운 징병제였었는데 이걸 갑자기 징병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안 했던 걸 왜 해야 되지라는 그런 식의 반발이 거세진 거죠. 네. 왜 우리만 희생하냐. 결국 이런 반발인 거예요. 이런 반발이 커지니까 그럼 독일 정부도 뭔가를 하겠죠. 그 해법이 나왔다는데 바로 이 해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입대머니. 아니 이 입대머니는 뭔 말입니까? 예, 입대머니는 그냥 입대 보상금 같은 겁니다. 이 영어로는 enlistment bonus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모병이 어려우니까는 대거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지원만 하면 목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최근에 주는 게 5만 불까지 줍니다. 우리 요즘 환율이 올라서 7,500만 원이죠. 입대만 하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돈을 주고요. 독일도 지금 자원 입대하는 신병들에게 거의 뭐 월급을 460만 원대 주고요. 뭐 옛날 이전보다 한 130만 원, 40만 늘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독일은 운전면허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한 600만 원 들었는데 이것도 지원해 줍니다. 심지어 자격수당도 주거든요. 자격증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이게 내가 뭐 다른 자격증, 뭐 컴퓨터 자격증이나 AI 자격증 또 돈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신병이 장교보다 급여가 더 많아지는 그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을 많이 줘서 많이 뽑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연봉 한 5천에 600만 원 정도 넘게 되는 운전면허 비용까지 이제 국가가 내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와 비교를 해보죠. 우리 군인 월급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군도 뭐 지금 징병제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런 여론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가에 봉사하는 것만큼에 비해서는 봉급이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병장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제 200만 원 돈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우려했던 건데 이렇게 올려주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직업을 군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겠죠. 직업군이? 네.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 하사 월급하고 병장 월급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직업 군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그냥 징병제로 근데 빨리 갔다 오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사관과 장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인원이 줄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고 또한 월급도 그래도 뭐 중견 기업 이상 수준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대작전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보다 힘든 병사 모집 대작전. 두 번째 해결책은요. 뒤에 떴습니다. 로봇 부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와 뭐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로봇 강국 중국에서는요. 이미 이런 무인 전력들이 군사 훈련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륙 양용 전차 수십 대가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공격을 받자 곧바로 드론을 날립니다. 대형 드론으로 상대 진지를 정찰하고 자폭용 소형 드론으로 폭격합니다. 지상에선 늑대 로봇들이 사람보다 먼저 진격하고 동태를 살핍니다. 5개의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장착한 늑대 로봇은 정찰, 공격, 무기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자, 저게 뭐냐면요. 대만 상륙 가상작전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드론에 늑대 로봇까지 위력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특히 늑대 로봇 이거 위력이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중국의 일종의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와 같이 지금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상륙 작전 훈련하는 걸 많이 가보면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러다가 많이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렇게 사람과 로봇이 같이 유무인 복합으로 작전하게 되면 위험한 지역은 로봇이 먼저 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무장이나 이런 걸 달면
이런 로봇들이 먼저 적을 공격하고 네. 그럼 중국이 저런 걸 왜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0억이 넘는 그러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2030년이 넘어가면 이 13억, 14억 되는 인구가 10억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도 줄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제 실제 뭐 베이징이나 상해 가보면 학교들이 문 닫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문 닫는 데가 늘어나고 있고 유치원도 없어지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뭐 이게 뭐 세계 여러 나라, 선진국도 다 겪고 있는 문제지만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중국군도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으로 이거 다 대체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잘하고 있는 로봇을 어떻게 보면은 군에 계속 투입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뭐 드론을 포함한 AI 전투 로봇들 이런 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김 대표님과? 물론 이제 일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 예를 들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아군의 희생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24시간 이렇게 활동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경계 임무라든가 이런 사람이 오래 하기 힘든 것들은 이제 로봇들이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쟁보다 힘든 병사 모집 대작전. 세 번째 해법은요. 자, 노병이 돌아왔다라는 건데 일단 요거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50대부터 80대까지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모여 시가지 전투가 한창입니다. 모형 항공기 안에서도 추격전을 이어갑니다. 부대원들은 전투에도 사용 가능한 다목적 드론 교육도 받습니다. 첨단 기술로 전쟁 중 적을 포착해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2023년에 세계 최초로 창설된 장노년 민간 예비군 단체 시니어 아미입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 최영진 교수님이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시니어 아미라는 거를 기획하고 또 공동 대표까지 지금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 시니어 아미라는 게 어떻게 모이게 된 거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친구들끼리 서너 끼 뭐 식사하다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병력이 부족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병력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라서 야 이거 우리라도 가서 국가를 위해서 좀 이거 총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아주 농담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그때 다들 중에 몇 분은 또 이제 은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나서서 직접 이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나이 젊었을 때는 이야기하다도 못했을 건데 일단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단 이게 어떤 이유로 좀 가입하게 되고 가입 절차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요? 예, 아주 뭐 가입은 되게 일반적인 사단법에 동일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 이제 저희 취지를 이해한 매체에서 많이 보도를 해주셨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예비군 훈련을 참가를 했습니다. 예,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직접 이제 지금 현재 저기 화면에 놓는 것처럼 마일 장비를 착용한 훈련을 했고요. 그것들이 보도화되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회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영 대상과 잠재적 시니어 아미까지 한 691만으로 자 이렇게 그렇죠, 예. 추산이 된다라는 건데 이 시니어 아미는 그럼 원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은 50대에서 한 70대까지 평균 나이는 60대 초반입니다만 아주 다양한 계층이 있고요. 특히 이제 70대, 80대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젊은 친구도 훨씬 더 강건합니다. 그렇군요. 강건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 뭐 보면은 훈련들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좀 어려운 훈련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저희들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놓는 것처럼 예비군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의 이제 일반 예비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투도 했고요. 근데 실제 시가지 전투할 때도 이게 적군으로 있는 대항병이나 대항군이라 그러죠. 기관병과 대항군 전투에 저희들 이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제 전투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또 심지어 어떤 여성 회원들은 총을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는데 앉아서 그 총으로 따박따박 쏴서 5명을 사살하는 그런 전까지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기 체계에서는 뭐 이렇게 아주 군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경계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전투는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총훈련 같은 거는 사실 그거 좀 익숙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 꽤 많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나이에 은퇴하신 분들, 저희 친구들 보면 상당히 강건하거든요. 그리고 뭐 늘
산에도 가고 또 이제 뭐 올레길 다니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 60대가 탄생한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 네, 그렇죠. 예전에는 다 네네. 뒷방 할머니였죠. 뭐. 예. 아니 그런데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신 거긴 하지만 뭐 재원 마련, 운영 마련 이런 게 보면은 드론이나 이런 장비들 같은 거 갖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좀 비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냐면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국가에 부담 주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비 부담이에요. 저희들 예비군 훈련 갈 때도 저희들 비용으로 보험 들고요. 그다음에 밥값도 저희들이 다 n분의 1로 합니다.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군에서 전해줘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나 젊은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시간과 건강을 국가를 위해서 뭐 기여하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만 줘도 좋은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꽤 많다고 저는 봅니다. 좀 실제 해오는 가입 많이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모이시게 되는 거는 그만큼 국제 정세가 또 불안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핵실험을 연달아서 하고 있고 뭐 이런 국제 정세가 지금 불안한 거를 보면서 남다르게 또 그런 기분이 드셨기 때문도 아닐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시간도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시니어들이 뭘 할 수 있을까는 고민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시간 남고 건강한 시니어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좀 더 기여를 하자. 이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니어 아미가 정말 대체가 될 수 있는 건가, 병력 대체가 될 수 있는 건가를 두고는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보면은 이렇게 노인은 다쳐도 회복이 잘 안 되고 또 반응 속도도 느려서 군인에 부적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실제 전장에서의 인지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이제 그 노인 전체보다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 시니어 아미는 대단히 체력적으로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경계 근무라인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체력 요건을 정하고 그 체력 요건을 달성한 분들만 참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전쟁이 이전과 달리 대단히 판단력과 그다음에 인내력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근육 중심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저희들 강건한 60대 시니어들이 이게 국가 안보에도 국방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물론 이렇게 너무 좋은 점이 많지만 일각의 이제 우려들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전장에서 만약에 투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젊은 현역 군인들과 같이 싸우게 될 때 그 위계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생기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에 민감한 건 젊은이지 나이 들면 나이에 별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 밑에서 많이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할과 직책에 충실하고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할 때도 일반 젊은 실제 예비군보다 저희들이 훨씬 규율이 있고 체력 움직입니다. 그 정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기울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시범 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한번 기회를 주면 아마 우리 사회 병력 부족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활약하고 계신 시니어 아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그런 군사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이런 시니어 아미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부족한 이 병력난에 조금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국방부나 군이 이러한 그 시니어 아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법제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예를 들어 동원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예비군 제도도 사실은 늘어난 수명만큼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확실히 느껴졌지만 우크라이나가 핵은 없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병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좀 군과 국방부에서 잘 만들어주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의 억제력을 또 새롭게 얻게 되는 거죠. 최 교수님, 우리 시니어 아미 얘기도 쭉 해봤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병력난 해소를 우리도 대처해야 된단 말이죠. 교수님으로서 보시기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실 문제인 시기를 정확해야 됩니다. 부족이란 말은 뭔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군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 군 국방에 필요한 병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이 있어야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냥 50만, 뭐 60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족에 대한 대안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국가를 지킬 것이며 어떤 작전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이게 정말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병력난의 해법 그리고 그 현실까지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같이 이렇게 참 추운 날이면요. 뜨뜻한 온천 생각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김이 펄펄 나는 온천탕에 앉아서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북한 김정은이요. 새로 건설된 온천을 찾아가서 점검을 했는데 거기 포착된 주민들의 표정이 좀 미묘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땠길래요? 김정은이 과거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고 하면서 이 온천을 꾸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고 새로 문을 연 건데요. 김이 펄펄 나는 온천당 수영복을 입고 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바로 코앞까지 찾아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과 간부들은 시커먼 패딩 바람에 구두까지 신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탕 안에 있는 사람들 눈도 맞추지 않고요. 좀 불편해 보이는 듯한 그 표정이 그대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보면은요. 자, 이제 영상도 들어와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김정은이요. 이렇게 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여자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안에는 남성들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 남성들은 엉거주춤 일어나서 보면은 그냥 맨몸 차림이거든요. 이거 어색해도 너무 어색해요, 전 평론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뭔가 소탈하게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한다 이런 모습을 부각시키고 싶었겠지만 지금 보셨듯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그것도 온천탕에서 일부분 옷을 벗은 상태에서 만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언제 웃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미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 공개된 사진을 보면 여성 온천탕에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성들도 뭐 수영복 비슷한 옷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정작 방문한 사람들은 두툼한 겨울 코트라든가 구두까지 신은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도 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준비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했을지 모르나 정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주민들의 표정을 보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색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게다가요. 보면은요. 김정은이 지금 보면은 저렇게 엉거주춤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있지만 김정은이 온천에 딱 등장했던 그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보면은요. 자, 등장하니까 저렇게 밑에 보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탕에 있다가 벌떡 이렇게 딱 일어나는데 이 인사하는 모습까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선전 방식 중에 하나인데 김정은은 그래도 상당히 좀 흡족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이곳에 왔을 때 당일 용도 업적이 깃든 사적 건물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도 휴양소의 모든 구획과 요소들이 비문화적이고 운영 또한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를 심각히 비판하던 때가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 봉사 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래도 좀 연세가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지만 주민들이 연세가 있는 주민들한테 김정은이 갔을 때는 그래도 김정은이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그래도 90도로 또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래도 온천탕 밖으로 한번 나가보면요. 여기서도 좀 이상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저렇게요. 주민들이 막 인공기에 꽃 같은 걸 들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데 일정 거리 이상 또 쫓아오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환호하는 주민들한테 손을 번쩍 들고 있고요. 아니, 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 우는 주민들까지도 보이는데 이거 너무 애민 지도자 이미지 부각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극명한 대비를 이루죠. 지금 온천 안에서 보면은 고령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경직돼 있는데 방금 밖으로 나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두 팔 벌려서 환호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이라는 듯이 저렇게 도열을 하고 있죠. 네. 정확하게 김정은이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는 딱 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사회주의식 선전용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영상을 볼 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만약에 김정은의 시선을 따라서 가는 대로 보이면은 이거는 카메라가 갑작스럽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미 안쪽에 카메라는 설치돼 있고 김정은이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상황이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영상을 선전용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애민 정신을 드러내는 선전 영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있어요? 지난 2024년 수해 현장 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때 보면은요. 딱 이제 교실에 딱 들어갔을 때 네. 학생들이 저렇게 배꼽 인사를 합니다. 저거야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써 있는 지도자가 왔으니까 그럴 예.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보는 한 여학생 옆에 자리 잡고 앉아서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볼을 비비기도 하고 친근하죠. 자,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는 애들한테 직접 가방을 매주기도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 때가 단순히 저 학교를 시찰한 게 아니라 비가 엄청 와서 수해 복구가 한창일 때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해 복구 현장에 아니라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본인의 이런 자애롭고 어버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피해 복구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인민들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한 또 하나의 선전 도구가 아니었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로서는 참 낯선. 자, 이런 김정은의 이상한 선전 방식이요. 이쯤 되면 슬슬 궁금해집니다. 왜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게 통할까? 그리고 또 저 주민들은 누구고 저 사람들 정말 진심인 걸까요? 전문가는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정은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다. 사상성, 그다음 출신 성분, 이런 모든 게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행동에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유치원, 타가소 같은 데서도 담배를 피거든요. 신적인 존재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든 매뉴얼들이나 이런 절차들은 무시가 되는. 그러니까 아까 수해 현장 찾아갔던 그때 2024년 그 해에는 비가 북한에 엄청 많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저렇게 수재민 찾아가서 보면은 자, 아동한테는 고가로 보이는 원피스를 선물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요, 수재민 현장을 보면 텐트에 거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지금 아니 사실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일 텐데 왜 원피스를 줘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다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는 제품으로 저것을 백화점에서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사실 상당히 기뻐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저 현장이 일반 학교나 뭐 소풍을 나온 즐거운 현장이 아니라 이재민들 말 그대로 수해를 입어서 살던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뭔가 굉장히 낯설고 너무 연출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잘 보시면 이 텐트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텐트인가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이 자갈돌 위에 굉장히 얇은 텐트가 깔려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보여주기 싫고 수업보다는 실제로 이재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렇게 주민들과의 접촉점을 여러 곳에서 늘린 것은 아마 선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어버이라고 불렸던 그런 상을 구현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7월 말에는요. 평안북도 자강돌 일대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애민 행보를 자주 공개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이 구명조끼도 안 입고 고무보트에서 수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은 사실 수재민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지도자가 가서 아픔에 공개하려면은 일반적으로 뭐 굉장히 사치스럽고 비싼 차량을 갖고 간다던가 옷차림을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가로 보이는 차량이 공개되는 모습도 또 나온 바가 있어서 이질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북한의 또 선전 방식 한번 저희 짚어드렸습니다. 북한 김정은이요, 신년 기강 잡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혹시요 시범 게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뭐 일종의 뭐 시범 게임인가 싶지만 이게 북한 말로는요 본보기 처벌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지방 공장에서 갑자기 경로를 하면서 고위 간부를 그 자리에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지에서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해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에 된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박주임에서 그 현장에서 그냥 바로 그냥 잘라버린 것도 있지만 김정은이 한 이 말들이 엄청 센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뭐 결론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지도 이제 간부들의 문책임과 무능을 이제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면서 현장에서 내각 부총리를 이제 해임을 한 건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판의 그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총리가 일을 되는 대로 해먹었다. 무능한 지도 일꾼이다.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을 때 제발로 나가라라고 해서 굉장히 사실 고위 간부잖아요. 부총리라고 하면 이제 고위 간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나갈 수 있을 때 제발로 나가라 이거를 김정은한테 들었으면은 사실 주변 간부들도 엄청나게 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대체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장관급 직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 조직으로는 부장급에 해당을 합니다. 일단 기계공업이라는 부분이 군수공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전반을 이루는 이 핵심 부분인 만큼 막중한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보다 더 높은 직급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당 부부장 직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 높은 직급에도 불구하고 시범겜 그러니까 뭘까 본보기로서 이렇게 질책을 한 것이 더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년부터 공개적으로 간부를 콕 집어서 몰아세우고 이걸 주민들한테 다 보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시계를 1년 전쯤으로 되돌려 보면요, 작년 이맘때도 연초부터 당 간부들이 음주 접대 등 또 비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집단적인 음주 불량 행위는 교율 건설에 관한 당의 로선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지도 간부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 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썩어 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지졸이다라고까지 몰아세운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후에 처형됐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바람이 부는 사안이라서 이건 공개 처형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건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시군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아마 그 감찰 단원들이 민가를 다니면서 저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약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사실 인민을 해야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발대발한 거고, 또 하나 이제 온천군에서는 지방 간부 한 40명이 지방경제발전 회의를 한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저녁을 하면서 여성 봉사원들, 이른바 적개건들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흥이 더 오르니까 이제 문란한 행위까지 이뤄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에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격노를 하면서 썩어 빠진 행위, 특대형 사건으로 이거를 규정하고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했는데, 지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이른바 시범게임 같은 걸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성남 민심을 달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당시 공개 처형 가능성까지 이제 보도가 됐었던 건데, 이렇게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본보기 처벌인 시범게임이라는 거에 걸리면은요, 저지른 죄의 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안 좋게 집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시범게임에 당하는 대상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특정 기관 간부들 전체가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의 목표는 최소한 남한은 시범게임에 걸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처벌까지 집단주의가 적용되니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연초부터 간부들 대상으로 이제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김정은 대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내부 단속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고 공식적인 수치보다도 훨씬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기가 들지 않아서 공장의 한 절반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또 이 입원이 돼 있는 환자는 병원에서 약 공급이 안 돼서 약을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워낙에 민심이 이탈이 심하니까 중간 간부들 그리고 집단들 그리고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본보기식으로 처벌을 함으로써 본인을 향한 어떤 불안 그런 불만을 좀 다스리기 위한 정치용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또 북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그 경우가 조금 달라진 상황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방탄 열차까지 등장을 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자, 보면은 온실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철길, 그 이후로 열차 한 대가 지금 천천히 멈춰서고요. 빨간 깃발을 든 청년들이 열차 앞으로 저렇게 모여듭니다. 이게 지난 2일 김정은이 새해 첫 시찰 일정으로 압록강 그 변에 있는 종합농장 건설 현장을 지금 찾은 모습입니다. 보면은요. 이때 이제 별도의 야외 무대 없이 열차 내부, 지금 열차 안입니다. 여기 안에 그냥 연단을 세워놓고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듣는 또 청년과 군인들은요,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거나 좀 감정이 저렇게 북받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연설을 방탄 열차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열차에서 내린 뒤에 맨 앞줄에 있는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는데요. 저기 맨 앞줄과만 악수를 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된 거죠. 자, 근데 4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또 다른 온실농장 준공식 현장이었는데요. 이때는 야외에 저렇게 무대도 있고요. 김정은이 내려와서 자, 곳곳에서 편안하게 인사를 하고, 자, 김정은 열차 주변으로요, 사람들이 저렇게 때같이 몰려드는, 군중이 몰려드는 모습.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온실농장, 지금도 온실농장인데 완전 확연히 경우가 달라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경호 강화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 자, 최근에 김정은 최측근 경호 최측근들까지 싹 갈아치운 상황들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요. 이렇게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던 경호 인력들이 이번에 싹 다 물갈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4개의 부처가 있는데 3개 조직이 모두 물갈이가 됐습니다. 4개 중에 3개가 예, 북한이 이제 우리 같으면은 뭐 대통령 경호하면은 경호처 이렇게 하고 외곽을 뭐 경찰 정도가 맞는 건데, 북한은 노동당의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요. 호위처가.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또 경위국이 있어요. 그다음에 호위사령부 경호실에 또 사령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위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4겹의 어떻게 보면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이 중에 3명을 교체했다. 이게 이제 통일부가 최근에 북한 정보를 추적해가지고 인물 변화를 이제 알아낸 건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신변 경호가 그만큼 좀 철저해지고 있다. 아마 이게 연초부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 압송되고 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김정은의 경우, 과거에는 경호 라인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인민들하고 뭐 가까이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데 이번에 보면 완전히 이제 차단벽을 치고 정말 긴장해야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경호가 민감하고 또 중요하고, 요즘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인력까지 다 바꾸고 저렇게 방탄열차 안에서 자, 무대를 놓고 경호하는 모습까지 보인 건데, 자, 오늘요 김실가를 지키는 경호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2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강윤철 씨 그리고 또 이철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제 강윤철 씨 같은 경우는 김정은 그 경호 부대인 호위사령부 출신이라고요. 일단 김정은의 그 경호가 어떤 식으로 총 3가지 부대가 담당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지금 보면 974 부대라고 하죠. 974. 네, 974 부대.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974 부대라고, 그 부대가 직접 근접 경호를 하고요. 호위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호위국은 그 당중앙위원회라든가, kum수산기념공전, 그다음 직접 김정은이 저택이라든가 아니면 그 화별장, 초대소를 지키고 있고요. 호위사령부는 그의 당 간부들이라든가 아니면 가게 일가, 가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을 지키는 그런 초대소라든가 더 크게 나가면 평양을 방어한다든가 네 이렇게 평양을 지키는 네 그런 임무를 네 맡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그 호위 사령부 출신이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근접 경호 얘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죠. 자 이철훈 씨, 이 근접 경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를 지켜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아무나 선발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뭐 김정은이처럼 독재 체제에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이에게 뭐 아무 사람이 가서 경호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974인 경우에는 14살부터 선발을 합니다. 14살? 예. 14살에 학교에서 6초, 중앙당 6초에서 지시를 내려서 선발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경호부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대와 똑같습니다. 17살에 초모로 나가서 거기서 특히 북한은 이제 토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은 자들로서 선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신 성분까지. 근데 보면은 선발 조건에 키, 몸무게 이런 것도 볼 것 같은데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170, 164 이상부터 호위국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974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80 이상, 그리고 몸무게도 80kg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80kg 이상? 네, 왜냐하면 이제 974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단 유사시에 김정은을 업고 뛸 수 있을 정도의 체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중도 보고 그들을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선발 과정 때부터 좀 몸이 어느 정도 다듬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은 이제 훈련도 또 특별히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민철 씨 호위 사령부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네, 저는 지척들이 조금 이렇게 토대가 좋았었고요. 우리 중소부가 저기 풍산의 행병 열사릉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집 가족 사진이 거기에 석장이 거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호위국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스펙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었고 또 제가 꿈이 호위 사령부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김정은을 어렸을 때 김정일을 직접 호위하는 그런 게 제가 최고의 꿈이었었죠. 그럼 호위부 선발이 언제 되신 거예요? 저는 2000년도에 그 학교 졸업하면서 선발이 됐는데 그때 당시 가지 않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우리말로는 군사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 학교 명칭은 고등물리전문대학교였는데 그 안에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군사학교 했죠. 그거 2년제거든요. 2년제를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 김정은이 방침에 의해 가지고 군사학교 들어가면 군사복무 입대하는 날로 정해라 해서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우리가 군인 선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복무 바로 우리 그 군사전문학교 들어가면 바로 군인 입대를 해가지고 2년 졸업하고 부대에 배치받았죠. 부대에 배치받아서 신병훈련은 우리는 그냥 한 달도 안 되게 받고 바로 형부대 배치받는데 다른 대원들은 부대 배치받으면 대를가에서 취급하는데 우리는 간부부에서 조직부에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매겨서 2년 동안 공부를 시켰으니까 너희들도 나가서 그만큼 공을 들인 놈들이 사람들이라 그만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긴 하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많이. 그렇게 먼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거는 이 경호부대가 뽑는 사람 뭐 출신 성분까지 보일 정도로 남다르지만 훈련도 어마어마하게 시킬 것 같거든요. 자, 김정은의 최근접 친위 부대인 974 부대 출신의 한 대원이 겪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힘들었던 게 봐서 이게 총 쏘는 사격 훈련이에요. 낙제마다가도 지금 기관총 이제 11kg짜리, 그다음에 자고총 3.5kg짜리 탄통 2개 이렇게 턱 메고 소리. 너는 이제 낙제 맞았기 때문에 떼야 돼. 11km 거리를 계속 갔다 뛰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쏘고요. 아니 저거 다 합치면 한 27kg인데 그걸 메고 이제 11km를 달리고 사격까지 한다는 건데 아니 이 정도의 진짜 훈련을 해요? 네, 그렇게 합니다. 훈련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정작 들어가서 보면 뭐 우리 몸이 아닌 거죠. 거기 훈련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장군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세뇌를 받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특공무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철봉이라든가 기계체조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정해진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럭비럭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힘든 거는 밤에 군무를 서는 거죠. 야간에 군무 서는 건데 그 군무소가 딱딱 맞춰져야 되는데 낮에는 낮에대로 일을 하고 또 주간 밤에는 밤에대로 군무를 서다 보면 잠을 못 자겠네. 네, 잠을 못 자죠. 나가고 무기를 딱 쏘고 근데 만탄창하고 나갑니다. 뭐 30발, 탄창 30발, 특히 우리 또 무기에도 30발 차고 나가는데
조금만 졸면 뒤에 와서 군인들이 막 치고 네 뭐 졸지 말라 하고 막 졸게 되면 무기 뺏어가지고 엄벌에 처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아마 밤에 근무 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잠 참는 것도 뭐 일종의 훈련의 일종인가요? 아 그렇죠. 제 초창기부터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딱 나가서 근무를 설 때 거기 정해진 데 있어요. 어디까지 보고 어디는 보지 말고 어디서 어느 사람까지는 경계하고 어느 사람부터는 경계하지 말라.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근무 서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게. 근데 훈련 중에 그래도 이건 정말 힘들었다. 진짜 기억에 남는 훈련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아마 여기 천리 행군, 이천리 했던 행군. 천리 행군? 네, 저희들도 예. 뭐 그 부대 안에도 김정은이 호위사령부 무력을 가지고 조국 통일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다 보니까 호위사령부 안에서도 뭐 이렇게 경보병 대대라는 걸 만들어 놓고 네, 이런 네, 천리 행군, 이천리 행군 네,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혹독한 훈련을 또 견디고 잠도 견뎌야지만 김씨 일가를 지킬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북한 경호원에게는요, 훈련보다 좀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세 가지 또 절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3대 비밀. 뭐가 나올까요? 경험한 것을, 모든 것을 말하지 말라. 아니 그러니까 사실 여기 들어가면 한 10년 넘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경험한 걸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저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극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그것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었던 황해도 지역에 김정일이 저택 근무를 서던 사람이 전역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은 허튼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일이가 저택에서 일 끝나고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사격으로 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집에 지하 사격장에서 사격으로 푸는데 자기 같이 나갔던 일행들에게 사격을 시킨대요. 그래서 10점 만점을 맞으면 당시에 그때는 이제 공주님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김여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주님과 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 나니까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네. 그 얘기를 누설. 그 이야기를 누설함으로써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서는 독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김정은이와 직결되어 있는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누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김여정과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 공개도 못 하겠네요. 그러면 그 사진은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사진 그거 왜 찍어요? 그냥 영광으로 너는 찍어봤다라는 그냥 그런 영광을 지녀라. 예. 김정일이하고도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전역을 할 때 단 한 장도 사진을 못 가지고 나왔어요. 찍는 체험을 해줬다. 그렇죠. 체험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곳이 어디인지 또 묻지 말라. 이런 것도 경계령에 내려온다고 해요. 두 번째가 그 비밀이라는 건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묻지도 알지도 말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근무를 하는데 어디서 근무한지도 모른다 이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호위사력 비밀 두 번째로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거소지 비밀이거든요. 거소지? 네, 거소지. 우리가 있는 이 소재 여기는 부모 형제라도 알리지 말라. 네, 그 어디 나가서 누설 발설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단한 실례를 들면 우리 부대 안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게 있거든요. 네. 편지를 써가지고 뭐 설이면 설 이럴 때마다 가족에게 보내는 게 있었는데 우리 한 대원 우리 그 부대 안에서 대원이 그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평양시 어느 구역에 있습니다고 썼는데 편지에 다 이렇게 밀봉했죠. 그런데 거기 가면 북한의 군부대에서는 편지를 뜯지도 않고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을 말했냐 안 말했냐를 발견해가지고 그게 딱 발견돼가지고 이분이 처벌을 받아가지고 무슨 그때 당시 북한도 교화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군부대 안에 그까지 가는 그런 엄벌에 처하는 그 정도로 이게 거소지 비밀은 완전 엄숙하게. 아니 그러니까 부대원은 내가 어디 있는지 대충 이제 추정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죠. 네. 그 부모님한테 편지도 못 보내는 거예요? 네, 못 보냅니다. 그걸 내가 어디 있는지도 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한다 하는 걸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도 비밀리에 붙인다는 건데 세 번째는요. 이런 비밀이 또 있습니다. 김 씨 일가의 비밀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거는 김 씨 일가가 경험하면서 도대체 뭘 보는 거죠? 가계 비밀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974에서 최측근 경호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김정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뭐 그 사람이라고 일만 하겠습니까? 뭐 유흥도 즐길 테고 하는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경비를 서거든요. 근데 거기서 본 것들을 나와서 일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이 안에서 사태보다도 여기서 복무하다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북한에서 좀 알려진 것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처벌당한 사람들도 많고 사형당한 사람도 많고 정치범 수용소 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황해도에서도 역시 그런 974에서 있던 사람이 가서 이런 일가족의 가족 가계도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북한에는 이제 뭐 2인 뭐 2명이 1명을 감시한다 할 정도로 감시 체제가 좀 빡세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정보원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위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또 그 역시도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가게에서 일어났던 거 그리고 또 김정은이와 관련돼 있는 모든 것은 다 극비로 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될 정도면 이제 가족이랑도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면 아니 좀 혜택은 잘 줍니까? 이천훈 씨? 그럼 돌아오는 혜택이요? 혜택은 일단은 이제 974에 있었느냐 아니면 경호부대에 있었느냐에 좀 차이는 있지만 974인 경우에는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자기 측근 사람들을 잘 보필을 해야지 자기를 보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에 대한 이제 혜택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회에 나와서 북한은 이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계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간부로 등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북한 일반 주민들이 받을 수 없는 혜택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최정예 경호부대에게는 복무 중에는 그래도 식량, 의료 이런 건 다 보장을 해주고 퇴역 제대 후에는 대학 등록, 졸업 전액을 보장해주고 이제 진로 선택권에 최고급 주택까지 장교 현장에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혜택 말고도 좀 특별한 혜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 여자 볼 때는 한두 명 보는 게 아니고 10명, 20명 봐요. 사진 다 번져놓으면 제일 먼저 고른 사람이 제일 이쁜 여자 가져가니까 자기 복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싫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1년 보러. 1년 동안 여자 볼 수 없어요. 그다음 다음에 가네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마음에 없으면 또 보려. 아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기 우리 974 부대 네, 장교들 일반 병사들은 아니고 장교들은 거기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정해줍니다. 정해져야 되는데 그거 다 나가서 볼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옷과 대상들이 그 974 부대원까지 맞춰주는데 사진을 넣고 거기 사진에서 제가 번져가지고 그 부인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결혼을 결혼을 사진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 상대를 사진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일단 닫힌 구역이어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손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랬다가 혹시 이제 저런 식으로 랜덤으로 뽑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그 지금 우리 그 강진 강진 씨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 상대방 여자 측에서 안 된다 하면 그게 1년 동안 보호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대 조직 비서가 있었는데 그분도 974에 있다가 우리 부대에 온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있는데 자기네도 1인당 가서 1명에서 3명 사진을 봐가지고 3명 중에서 1명을 선택했다. 근데 그건 무조건 그냥 그거는 뭐 안 된다가 없이 바로 이렇게 맺어주게끔 돼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역 이후에 결혼까지도 이렇게 좀 챙겨준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좀 챙겨주는 것 같다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특기까지 줘가면서 관련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이제 경호의 만전을 기하는 어떤 충성심을 유도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전역하거나 그 임무를 그만뒀을 때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이 부분이 가장 크죠. 사실 한미 정보 당국이 여러 가지 대북 침투를 위한 정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는 측근 요원들 중에 누구 하나를 좀 포섭하는 거 이게 정말 절체절명의 숙제거든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제 침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변절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있고요. 과거에 뭐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가 그 혁명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 경호 요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았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또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거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면은 뭐 그 심지어 5호 대상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5가 대상 그 기쁨조라고 불리던 그런 여성들 이런 여성들도 어쨌든 비밀을 또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떤 그 측근들로서 뭐 파티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람들을 이 경호 요원들하고 같이 이제 커플을 맺어줘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해가지고 또 보안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랬던 경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방증들이 곳곳에서 지금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경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것도 관심이겠죠. 그래서 김정은 경호의 비밀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김정은 경호의 비밀, 경호는 땡땡을 들고 다닌다. 땡땡, 빈칸 채워주시죠. 정답은 방탄방패. 이건 뭐죠? 우리 경호에서도 저거 사용합니다. 사실은 평소에 들고 다닐 때는 가죽 가방 같은데요. 유사시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뭐가 날아오거나 또 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면 순식간에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저게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물론 지금 저 김정은 경호원은 한 뭐 2m 돼 보일 정도로 너무 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방탄 능력도 되고요. 여러 가지 뭐 폭발물이나 이런 걸 던졌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김정은 경호가 지금 기본적으로 4명이 차량 앞뒤에서 좌우 이렇게 경호를 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아마 저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달라붙어서 거의 아마 빈틈이 없이 에워쌀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인간 방패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가방으로만 또 경호가 되는 건 아니겠죠. 김정은 경호의 비밀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땡땡으로 둘러싸여 보호된다. 채워주시죠. 7겹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7겹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7겹이라고 봐야죠. 네, 사람을 7겹이라고 봐야 되고요. 뭐 이제 이동을 한다든가, 뭐 그럴 때면 바로 그 겹이. 지금만 영상만 봐도 어마어마한데요. 굉장히 많네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저게 인간 방패죠. 그냥 간단하게. 지금 보면은 가장 최측근에 이제 974 부대, 거기에 호위국, 호위사령부 4번, 5번, 6번, 7번까지. 지금 3번에 계셨던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저는 3번에 있었죠. 그랬군요. 자, 저렇게 7겹으로 겹겹이 쌓아서 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비밀도 살펴보도록 하죠. 김정은 경호의 비밀 3번째. 7겹뿐만이 아니라요, 도로 위에서 땡땡을 한다라는 건데, 이건 뭘 하는 거죠? 야바이를 한다. 이게 뭐예요? 네, 도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김정은이 역시도 자기 이제 생명에 도박을 거는 거예요. 혼자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단독으로 끌고 다니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가 10대면 10대 A, B, C, D 쭉 나가서 가면서 차에서 교체를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서 김정은이가 어디에 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가 행사를 한다면 북한 도로 전체가 통제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1호 행사라고 하는데 그 행사를 하면은 벌써 3일 전부터 호위국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보위성 5천국에서 나가서 도로를 전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거기서 뭐 혼자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야바이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견제되는 국가에서 김정은을 목표로 삼을까봐 야바이까지 하면서 현지 지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무리 이렇게 경호를 좀 두껍게 쌓고 한다고 한데, 간부 물갈이를 한다고 한데, 이 김정은의 경호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글쎄요, 이게 뭐 김정은 자체가 유일 지배이기 때문에 김정은 한 사람만 무너지면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는 이런 절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정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아무리 경호를 한다 그래도 결국은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또 이게 좀 격화되면은요, 가장 믿었던 최측근에 의한 배신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세 분과 함께 김정은 경호의 변화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